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며 중부지방과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에 5에서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7.8도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이 한국당 사무실과 주소가 같거나 또는 논밭에 있는 창고였다, 정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핫소리에서 여야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부총장, 그리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고등법원 신광열 부장판사와 조희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았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자 이를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심 선고 후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성창호 판사 측 변호인은 말을 아꼈는데요.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3번, 17번 환자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그간의 치료 과정을 속 인터뷰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두 환자들이 치료를 맡았던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연결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2020년 한국 사회의 단면을 고찰해보는 특별대담 마련했는데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박노자 교수, 김갑수 문화평론가,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7시까지 힘차게 달려보시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재계 총수들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경제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하면서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서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 참석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황각규 롯데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장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이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금융 지원과 신속한 통관 절차,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등으로 이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 그리고 관광업 등 이 코로나19에 직접 타격을 받은 업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에 박용만 상공회의 소장은 이 중국 내에 이 정상조업이 서둘러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좀 집중 지원을 2월 한 달 동안 할 것과,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한해서 이 정책 감사를 폐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정책 감사라 함은 이 공무원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을 먼저 짚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모임에 참석했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또 다른 화제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프로포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뉴스타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라는 공익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 치료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뉴스타파는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성형외과라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모 씨의 남자친구가 지난달 10일 이 권익위원회에 이 같은 상황을 신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고자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김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이 여자친구를 5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을 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병원에서 이부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이부라는 사람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구속되기 전부터 이 성형외과를 드나들며 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목격한 적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확인한 결과 실제로 대검찰청이 이 최근 권익위로부터 이런 주장을 담은 공익신고 자료, 그리고 수사 의뢰서를 넘겨받아서 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라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 삼성 쪽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아까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뭐 별말 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이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은 입장을 내서 이 불법 투약 사실은 전혀 없다라며 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라고도 했는데, 삼성은 이 뉴스타파의 보도는 뭐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다라면서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이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네. 불법 투약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마스크의 매점 매석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 사례를 실제로 적발해서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마스크 매점 매석 의심 사례 115건을 적발을 해서 이 중에 7건을 고발하고 70건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차렸는데 여기에 국민들께서 신고한 건이 무려 985건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적발한 건 외에도 이 신고가 들어온 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될 때 이 강력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제 이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 최초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시행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 수출량 등을 이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0,000개 이상을 이 동일 판매처에서 판매를 할 경우 이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 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하거나 이 고의적인 신고 누락, 또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이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휴, 비교적 세네요. 네, 상당히 센 상황입니다. 자, 법무부가 수사 기소 분리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하더라도 네네. 이 기소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이거를 따지는 네네. 그런 기구를 검찰 안에 두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거부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 수사 기소 판단 주체를 일단 검찰 내부에서라도 이 분리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를 검찰총장에게 함께 얘기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검찰총장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은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이 추미애 장관이 말한 이 수사 기소 주체 분리 관련 협의를 하고 싶다라면서 네. 이 대검찰청에 찾아가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 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 총장이 이정수 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뭐 지금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정책을 놓고 대화를 제안을 했는데 이 외 총장이 거부한 셈이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이 권력형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라는 네네. 원칙이 뭐 정말 존재하고 있나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지휘는 하되 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럼 네. 지휘권이 아니죠. 네네. 그렇다면은 네.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당 이름도 나왔어요. 네, 당 이름도 나왔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회에서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미래를 향한 전진 4.0과의 합당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 한국당 전국위는 결의문을 통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원칙을 가진 모든 정당, 정치인, 시민단체 등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 한국당 최고위원회에 위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을 표방하는 통합신당 준비위원회는 오늘 이 통합신당의 공식 명칭을 미래통합당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통준위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이 박형준 공동위원장이 기자들에게 밝혔는데요. 이 박형준 위원장은 이 새로운 정당이 이 중도 보수 통합 정당인 것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통합이라는 가치는 연대라는 의미 뭐 그런 차원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약칭은 뭡니까? 약칭을 미래당은 네. 존재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통합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비통당도 좀 어감상 이상해 보이고요. 뭐 미합당이라고 그래도 좀 미합당. 네. 미합당. 아름다운 합당. 미합당. 내통당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내통당은 좀 그렇죠. 예. 네. 어쨌든 이 통준위 목표대로 오는 16일 이 미래통합당이 창당이 되면 이 통준위 참여 세력들도 차례로 입당을 할 전망입니다. 지난 6일 출범한 통준위에는 이 세계 원내 정당을 비롯해서 이 국민의당 출신 옛 안철수계 등 중도 세력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그 이종명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징계 제명은 아니고요. 이종명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미래한국당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 그래요. 제명이라고 형식은 제명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미래한국당으로의 당적 이전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네요. 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관위는 정당법상 등록 요건인 정당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 및 당원, 대표자 및 간부의 성명, 주소, 당원 수 등을 심사한 바 요건을 충족해서 등록 신청을 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이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당대표로 하는 미래한국당 등록 공고문을 게시를 했습니다. 앞서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이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현행 정당법상 이 선관위는 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을 했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선관위가 등록 신청을 그냥 받아들였고요. 자,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 네네. 그리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둘 다 미래에 방점을 둔 당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요, 울산시당 같은 경우 미래한국당의 울산시당 사무소가 논밭에 있다. 네. 외딴 창고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당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그동안 문제 제기해 왔는데, 자, 민주당이 그런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네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이 사람에 대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대법원 판결 결과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기소된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 이 서유기 박모 씨 그리고 솔브나르타 양모 씨, 이 둘리 우모 씨도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드루킹, 서유기, 솔보나르타, 둘리 다 네. 이게 필명인 거죠. 네, 필명입니다. 네. 이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네이버 등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라는 이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봤고요. 네. 또한 고 노회찬 의원이 작성한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김동원 씨가 고인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2016년 3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경공모에서 모두 4천만 원을 받았다라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이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고 했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되지 않았고 또 김 씨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 김경수 지사의 재판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요. 김경수 지사 재판 많이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네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장도 바뀌었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유죄를 확정했다는 소식. 네. 네. 오늘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어요.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 등이 기생충을 연출한 봉준호 감독을 블랙리스트에 넣기도 했지만 이 전국 경제인연합회 등을 동원해서 보수단체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고 불법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3년 10월 김기춘 씨는 보수단체 단 관계자들과 만난 뒤에 이 박준호 정무수석에게 건전 보수단체 육성 방안을 강구해보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후 정무수석실은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들이 어려우니까 많이 도와달라라면서 자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경련이 이들 보수단체 42개 보수단체에 준 돈이 무려 69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일이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박준호,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등 해서 이 협박에 따른 강요죄일 뿐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전경련의 지원을 요구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또 판단했는데 네. 이 오늘 대법원 3부는 2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뭐 일부 파기환송이 됐는데 이것은 강요죄 혐의 때문인데요. 1, 2심 재판부는 전경련이 청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 화이트리스트 요구를 받아들였다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서 강요죄를 유죄로 봤습니다만 네. 이 대법원은 강요죄 구성 요건인 협박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이 사람들의 그 죄의 무게를 덜어줘라. 그런 차원에서 파기환송 명령을 내린 거죠. 뭐 덜어줬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덜어주라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그 전경련 측이 뭐 일종의 이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이제 공범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김기춘 씨, 조윤선 씨, 그래요. 하여튼 2심을 한번 파기환송심을 다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네. 어째 판단이 저희의 그 국민들이 의심했던 부분과는 좀 많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법원 판단. 네, 앞으로의 그 결과를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상근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먼지와 안개가 섞여 시야가 뿌였습니다. 전조등 꼭 켜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모두 정체 구간 대부분 짧은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쪽으로 2km 정체고요. 이후 서창분기점 진출로에서 났던 사고 처리 작업이 끝나면서 일대 정체는 풀렸지만 뒤로 군저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 사이 3km 정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나들목 조금 지난 곳 갓길에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더 가선 화성휴게소 부근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으로 정릉램프 부근에 있던 고장난 차량은 조금 전에 치워졌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북부간선도로 묵동나들목부터 종암분기점을 지나 내부순환로 정릉램프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으로 한남대교 부근의 사고처리 작업 마무리됐습니다. 원효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는 여전히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은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식 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 싫어요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중앙선관위에 미래민주당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아, 공고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누가 간판입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결성 신고서만 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조만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을지 공개가 네.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민주당과 이름을 비슷하게 해서 비례대표를 조금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당이다. 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 만들긴 좀 어려울 겁니다. 예. 힌트 드릴게요. 나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을 뜻하는 네 글자 단어입니다.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하하하 핫 소리. 어제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 중 3번, 17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이 두 환자는 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3번 환자 같은 경우 치료제로 칼레트라를 사용했는데 칼레트라는 일반적으로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칼레트라가 사용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인터뷰 들어보시죠. 꽤 오랜 시간 입원하기도 했고 다른 환자에 비해서요. 특히나 여러 가지 2차 감염, 3차 감염의 주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고 더더욱이 본인이 이런 것들을 초반에 뉴스 모니터링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죠. 본인이 2차, 3차 감염을 시키는 슈퍼 전파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너무 힘들고 우울했다 이런 얘기도 토로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완치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이 제가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칼레트라 이런 치료제를 이용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예, 칼레트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00년도 FDA에서 승인을 받은 치료제고요. 이게 두 가지 성분이 합쳐져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칼레트라가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같은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지금 보건당국에서 1차 치료제로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케이스가 많은 중국을 참고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어제 퇴원한 3번, 17번 환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속 인터뷰에서 두 환자가 입원했던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뉴햄프셔에서 열린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째 경선 결과는 버니 샌더스의 승리, 부티 지지는 2위를 했는데요.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는 부티지지가 2등은 했지만 뉴햄프셔의 중도적인 유권자 표심이 부티지지한테 기대한 것만큼 안 갔다. 전문가들은 뉴햄프셔의 진정한 승자는 어제 3위를 기록한 에이미 클로버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티지지한테 투표하기를 망설인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1부입니다. 저는 아직 부티지지 여기까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게 어제 프라이머리 결과가 뉴햄프셔의 중도적인 유권자 표심이 부티지지한테 기대한 것만큼 안 갔습니다. 2등은 했지만 에이미 클로버셔라는 부티지지가 경험이 없는 것 때문에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에 불안한 유권자들이 쫙 에이미 클로버셔한테 몰렸습니다. 조 바이든 쪽에 있던 유권자들이 부티지지보다 훨씬 더 많이 에이미 클로버셔에 찍었습니다. 거의 20%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제 뉴햄프셔의 승자는 에이미 클로버셔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는 부티지지에다가 투표하기를 망설인 사람들의 답변은 경험 부족이 제일로 나왔습니다. 경험 부족. 그 성소수자라는 것보다. 김용민 라이브. 4.15 총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 양산을에서 맞붙게 됩니다. 두 사람은 모두 경남지사를 지내다가 중도에 하차한 경력이 있는데요. 과거 홍준표 전 지사가 김두관 전 지사 경남도정 업적 중에 비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와 군에 200억씩을 일괄 지원해서 지역 특색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른바 모자이크 사업이란 걸 추진했는데 그건 사회주의 방식이다. 한 군이 잘 될 것 같으면 1,000억을 빌어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200억을 준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준표 전 대표는 도지사 시절에 시군에 줘야 할 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걸 다 도의 부채로 갚았다라면서 부채 갚는 데 썼다라고 말하면서 부채 제로라고 도정치적으로 선전했다. 시군구가 강화되는 게 지방자치, 분권자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홍준표 대표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시군의 특성이란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한 군이 좀 더 잘 될 것 같으면 2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밀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200억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200억이라도 주면 좋죠. 홍준표 대표는 시군에 줘야 될 그 지원금을 주지 않고 그걸 다 도의 부채를 갚았다 해서 부채 제로로 해서 또 얼마나 또 정치적으로 선전을 했습니까? 아니 시군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자치정부가 재정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게 훨씬 더 지방자치 정신에 맞습니다. 도나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주민과 직접 이렇게 소통되는 시군구가 강화되는 게 지방자치 자치분권 정신에 맞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점이 저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자유한국당 사무실과 같았다.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도 있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 부총장은 건국 이래 수많은 정당이 창당됐지만 시도당 주소지로 정당을 탄압한 사례는 없다.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보편적인 기반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임에 정당이란 이름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오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정당의 활동도 자유지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1948년 건국 이래 수많은 정당이 창당되었지만 시도당 주소지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당을 탄압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는 엄혹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그 시도당 주소지에 뭐 그게 어떻게 주거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당이 맞냐 안 맞냐를 따진 거는 이 정당의 설립이 자유가 아닌 허가제, 특히나 그 관치에 의한 허가제를 하겠다는 거고. 최소한 정당이 전국적으로 또 국민들의 의견을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반은 갖춰라. 그래야 정당으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헌법이 부여하는 지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비춰본다면 전혀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모임에조차 정당이라는 이름을 주고 또 헌법상 보호 장치를 가동하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맞지 않죠. 김용민 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 혐의 인정이다. 오늘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 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황교안 대표는 당당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라. 전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검찰은 정권 압박에 위축된 것인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입니다. 대통령도 당당하다면 수사에 응하십시오. 울산시장 부정선거로 드러난 국헌문란의 실체에 친정권 성향의 인사들마저도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임 비서실장과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검찰, 이 정권의 압박에 위축된 것입니까? 지금은 비서실장의 그 윗선, 사실상의 총기획자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사건 앞에 속도 조절이 무슨 말입니까? 총선까지 2달이나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치밀한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될지 모릅니다. 공작의 몸통,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혐의 역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림의 그런 너 그런 나. 가만히 한번 돌이켜봐. 너를 스친 사람들 이유도 없이 미워했고 그런 널 싫어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곁에서 늘 혼자인 게 편한 너 외로워 보여 그런 네 모습 너도 알고 있잖아. 어릴 때처럼 널 보여줘. 좋을 때는 웃어도 돼. 예전에 너는 착한 아이 웃음도 눈물도 많았던 사람. 쏙 인터뷰. 제가 17번 환자입니다. 예. 제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막상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초기에 이렇게 잘 대응을 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쉽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뭐 독감의 느낌으로 이제 치료를 금방 끝내서 이제 완쾌해서 퇴원하실 수 있는 나머지 환자분들도 병원에 다 계시는데요. 저와 같이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다들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17번 환자가 퇴원하면서 남긴 소감 들으셨습니다. 어제 명지병원에서 3번 17번 환자가 퇴원했는데요.
환자들이 퇴원할 때 따뜻하게 축하의 포옹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왕준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장님. 그 서울대 의대 다니실 때 박종철 열사를 고문치사한 조한경, 강준규 수사관팀에 의해서 기습 검거돼서 대공분실로 연행된 다음에 한 달 동안 모진 고초를 겪으신 그 민주화 운동 인사 맞습니까? 아니, 갑자기 네. 이거 옛날 얘기고요. 옛날 얘기 맞군요. 예. 94년 MBC에서 방영됐던 메디컬 드라마 종합병원의 시놉시스를 만든 분이시죠? 이것도 이제 벌써 한참 예. 25년 된 얘기입니다. 25년 된 얘기. 예. 아니, 화제의 인물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이왕준 이사장님의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사장께서는 SNS에 17번 환자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손편지 대신 메일로 감사 편지를 보내왔다면서 많은 사연과 뒷이야기는 이 사태가 끝나면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퇴원 환자 또 수고한 또 병원 직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병원 직원들, 우리 의료진들, 간호사, 노래 선생님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직도 저희가 지금 이 사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전부 마무리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특히 그 초기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고 또 어떤 그런 그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정말 의연하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대처하고 따라준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우리 환자들도 저희가 그 있는 동안 저희가 최대한 좀 편안하게 내지는 좀 굉장히 좀 이게 패닉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편할 수는 없죠. 편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그런 그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을 저희가 최대한 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으로 계시기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거에 공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빨리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기 17번 환자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퇴원했어요. 어떤 관리와 치료 과정을 거쳐서 퇴원했는지 3번 환자는 17일 만이었고요. 네. 여보세요? 입원하기 전에 그 폐렴 빈대를 한 3, 4일간 심하게 앓았었고요, 바깥에서. 네. 예. 이제 그 상태에서 본인은 그냥 그게 몸살 감기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싱가포르에서 만났던 이제 그 말레이시아 친구분이 이제 본인이 확진됐다는 연락을 이제 이후에 받고 여기 이제 가서 본인도 검사한 다음에 확진이 돼서 이제 저희 병원으로 이송이 된 거죠. 그렇군요. 명지병원이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병상은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 건지 전담 의료진이 따로 있겠죠? 평상시에는 이제 이게 평상시에도 이게 이제 일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번 사태 전에도 이게 메르스 사태가 2015년 이후에도 이제 갔다 오신 분 중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되면 그때 이제 부분적으로 이 격리병상을 이제 가동을 해서 그 환자를 수용을 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서 이제 네거티브가 나오면 이제 그냥 보내드리고 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계속 항상 해오고 있고 또 저희가 이게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저희 병원에는 이제 지금 9개 병상이 9개 병실이 있죠. 9개 병실. 그래서 병상으로 하면 11개인데 그 병상을 저희가 계속 이제 관리하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항상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의 훈련도 그거에 따라 상상하고 있고요. 모의 훈련도 하셨군요. 예. 3번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숨기고 거리를 횡보했다는 등 그 확진자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성 루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는지. 환자분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고요. 사실 이분은 그
본인도 그 우한에서 입국을 하셨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기적으로 그게 막 이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크게 지금 부각이 덜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분도 자기가 그냥 단순한 뭐 약간의 감기 증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자기 발로 보건소에 찾아가서 아무래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검사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과정이어서 본인이 뭐 이게 굉장히 그런 거를 숨겼다거나 네. 일부러 그거를 피했다거나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억울해하신 대목이었습니다. 그건 좀 잘못 네. 얘기된 것 같고요. 이 퇴원하는 환자를 포옹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 아니 이제 뭐 포옹이라는 게 이제 퇴원하는 환자가 이제 수고했다는 위로의 의미가 있는데. 예. 이제 이게 치료되면은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심정도 있었던 거죠. 그 포옹의 의미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명지병원에서 3번 환자의 지인인 28번 환자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습니다.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아니 무증상 감염이 감염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이제 의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이제 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기자가 왜 이게 무증상라고 통칭 얘기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이 증상이 없는 건 맞고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거는 말은 맞지만 마치 무증상 감염이 지금 이제서 지금 오랫동안 증상 없이 하다가 지금 뒤늦게 지금 확진됐다라고 봐서는 안 되고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환자는 초기에는 이게 PCR 진단 키트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만 돼 있는 상태였는데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차원에서 회복 끝물에 저희가 지금 검사를 했던 거고 거기에서 아주 약하게 지금 확진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전형적인 좀 무증상 증상이나 뭐 잠복기가 굉장히 긴 환자가 새로 나왔다고 보는 거는 그게 타당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환자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선입견 이것이 없어야 하겠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바입니다. 네, 속 인터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9시 9번에서 하는 KBS 뉴스 9을 3시간 13분 정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2부 첫 순서였는데 오늘 1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공동뉴스고요.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자, 2부 대담 코너가 있어서 오늘 일부러 모셨습니다만은. 자, 오늘 뉴스 9 미리 보기 아무래도 수사기밀 누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내용을 주로 다룰 것 같습니다. 판사 3명이 기소돼서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모두 무죄가 판결됐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들 판사들은 검찰의 수사 기밀을 수집해서 법원 행정처 임정헌 전 처장에게 보고한 혐의,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거거든요. 약간 알아야 될 게 당시에 어떤 수사 기밀을 이제 수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냐면 정운호 게이트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정운호 게이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네.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사업가였는데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정운호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최유정 변호사였었죠. 전관이었죠. 부장판사 출신이고.
당시에 수임료가 100억 원이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장판사 출신이니까 보석으로 풀려나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100억 원을 수임료를 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최혜정 변호사가 정은호 대표와 다툼이 있었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최 변호사도 구속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불똥이 사법부로 튀지 않을까 싶어서 당시 판사 오늘 이제 3명 재판을 받은 판사들이 수사 기밀을 수집하고 보고했다 이런 의혹으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죠. 네네. 이제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는 유죄로 좀 의심되는데 말이죠.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일단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 당시 그 정도 사안들은 이미 검찰이 법원과 이러저러한 관계에서 넘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당시 언론에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한 내용과도 뭐 비슷한 내용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법원이 모두 검찰이 제시한 근거들을 다 배척한 거죠. 네네네. 기밀 누설이 그러면은 그 내용에 따라서는 기밀 누설이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습니다. 기밀이 아니라고 보고 또 일상적인 공무상의 행위로 봤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와중에 어찌됐건 뭐 재판부의 판결은 판결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해서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여서 이게 아무래도 시선은 곱지가 않죠. 연이은 무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국민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도 있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죠. 유해용 변호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분 아주 대놓고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연이은 무죄 판결 사법농단에 대해서 그럼 다음 사법농단 재판 특히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있고 임정원 전 차장도 있고 이 재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훨씬 더 관심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또 직권남용에 관한 혐의는 대체로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에서 맞습니다. 판단을 해서 결국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로 가는 길을 말하자면 열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의심의 시각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그 시각은 이들 세 사람, 그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판사들과 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조금 수위가 다르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정치 세력과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일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사법부 내 비판적 판사들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판사들이 받는 혐의와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9 미리 보기 두 번째 뉴스 어떤 뉴스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정치권 한국당에서 5.18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또 사법부에서 판단이 내려졌고 두 가지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5.18 망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 한국당이 오늘 제명했습니다. 제명을 했어요. 제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더군요. 징계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2월이었었습니다. 그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주 폭동이다. 그리고 이 5.18 민주화운동은 정치 세력이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시켜야 된다 이런 망언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망언인 이유가 대법원 판단을 뒤엎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엄청난 비난이 폭주했고요. 그래서 그 여론에 떠밀려서 한국당의 윤리위에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 공고했고 그런데 계속 징계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오늘 징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5.18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비위성정당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기 위한 징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는 재활용이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꼼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결국 이적을 위한 제명이었다. 총선을 겨냥해서 이 위성정당을 키우기 위해서 이 제명을
활용했다. 뭐 이런 거죠. 예. 이에 대해서 뭐 책임을 안 물어도 선거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한국당이요. 예. 하여튼 국민의 그 판단이 또 임박했습니다. 예. 한 2달 남은 총선.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5.18과 관련해서 네. 지만호 씨에 대한 오늘 선고도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가 또 있군요. 예. 예. 재판 1심 선고가 4년 만에 내려졌는데 네네.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벌금 1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법정 구속이 됐습니까? 그런데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5.18 단체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네. 오히려 더 예. 법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만원 씨가 북한 5.18 시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참가자에 대해서 뭐 북한 특수군이다, 네. 뭐 광수 뭐 이런 표현을 써서 명예훼손, 뭐 네. 또 역사 왜곡 여러 가지 뭐 행위들을 많이 했었죠. 뭐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귀담아 들을 얘기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 좀 준엄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결국 풀려났다. 네. 뭐 실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박예원 기자가 문화부에 있는데요. 네.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2020년 한국 부의 어떤 실태 이런 것들 좀 분석하는 리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야, 이 경제부 기자가 다뤄도 쉽지 않을 그런 주제인데요. 예. 거기에 나타난 이성균 씨 배우. 네. 그러니까 지금 IT 사업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 부의 어떤 상징으로서 IT 사업가, IT 사업으로 인한 빈부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KBS 뉴스9 밤 9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를 만나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부에서는 오디오 파노라마에 이어서 특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노자 교수, 저명한 분이죠. 그리고 정선태 국민대학교 교수, 김갑수 문화평론가 세 분 모시고 2020년 한국 사회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6시 정각에 다시 오겠습니다.